순자가 달라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 뉴스를 보다가도 슬쩍 제 어깨에 기대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며 자리를 피하죠.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순자의 새로운 습관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해요.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내던 사람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까지 바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그냥 산책 좀 하고 온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순자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얼굴에는 약간의 홍조가 있고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이상한 건 밤에 잠자리에서의 변화였습니다. 40년 동안 순자는 항상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었어요. 제 손을 잡기도 하고 가끔은 제 품에 안겨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기도 했죠. 더 깊은 관계를 원할 때도 항상 순자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거나 다리를 제 다리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은근하게 유혹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보다 먼저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자려고 해요. 제가 다정하게 부르면서 어깨에 손을 올려도 몸이 아프다며 피했습니다. 허리를 감싸려고 하면 팔을 밀어내고 예전처럼 가슴을 살짝 어루만져도 깜짝 놀라면서 돌아 누워 버려요. 40년 가까이 함께해온 부부의 은밀한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순자는 부끄러움을 타는 편이었지만 제게만은 적극적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함께 보던 저녁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가까이 같이 앉아서 TV를 보던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 순자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핸드폰도 예전과 다르게 늘 뒤집어서 놓아요. 누가 전화를 걸어와도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순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혼자 중얼거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장으로 일하면서 사람 마음을 읽는 일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61세라는 나이가 여자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기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밤에 제가 다가갈 때마다 보이는 순자의 거부감은 단순한 나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요. 순자는 예전의 순자가 아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순자의 외출 시간이 되면 창문 앞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경 쓴 차림새로 나가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순자의 변화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지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영수증들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요즘 워낙 예민해져서 그런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약국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홍삼, 비타민,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언제부터 이런 걸 샀나 싶어 물어봤지만 그냥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챙겨 먹는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제게는 한 번도 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자는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저부터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만 챙겨 먹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죠. 더 이상한 건 전화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그냥 받던 전화를 요즘은 방으로 들어가서 받아요. 문을 닫고 조용히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져 있곤 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누구랑 통화했느냐고 물어보니 순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친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것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순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깜짝 놀라면서 아픈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도 그냥 여기저기 쑤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주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밤에도 마찬가지였죠.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순자 옆으로 다가가려 하면 벌써 피곤하다며 불을 끄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품에 안겨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순자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순자가 몸을 돌리면서 오늘은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순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제게는 항상 마음을 열어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평상복 대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까지 바르는 모습이 예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지만 산책 좀 하고 온다는 대답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해도 어차피 라고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차피 뭘까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뜻일까요? 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는데 정작 제 아내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순자가 나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단순한 변화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1시가 되어 돌아올 순자를 기다리면서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되더군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김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도 인사는 나눴지만 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사모님이 요즘 부쩍 젊어지신 것 같다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웃어 넘겼는데 김 경비원의 다음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8시쯤 되면 공원 쪽으로 가시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함께 계시더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며칠째 똑같은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꽤 정다워 보이는 모습이었다면서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매일 밤 만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지만 김 경비원의 표정이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아파트 단지 슈퍼에 갔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녀회장인 박 여사와 마주쳤는데
평소보다 훨씬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순자 씨가 요즘 부쩍 예뻐지셨다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다니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인 제가 잘 챙겨주나 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왠지 비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슈퍼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친근하게 인사하던 분인데 그날은 왠지 동정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뭔가 안쓰러운 일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교장으로 20년을 일하면서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다니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김 경비원이 한 말만 맴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순자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자인 모양이더군요. 대체 누구일까요? 순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었어요. 61세의 여자가 그보다 더 나이 많은 남자와 매일 밤 만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순자가 어떤 모임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공원 근처를 지나가면서 벤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중 어떤 곳에서 순자가 그 할아버지와 만나고 있는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서더군요.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산책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니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바람난 아내를 둔 바보 같은 남편으로 보고 있을 게 뻔했어요. 이런 수치심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 11시가 되어 돌아온 순자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상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어요. 순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순자가 제 생일로 설정해둔 번호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활력제가 3박스나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니어용이라고 적혀 있는 고급 제품이었어요. 그 아래로는 윤활제라고 써진 대용량 제품, 그리고 각종 영양제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는 거죠? 우리 집에서 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활력제를 3박스씩이나 주문했다는 건 정말로 다른 남자를 위해서 산 게 틀림없었어요. 구매일자를 확인해 보니 모두 최근 2, 3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윤활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1세의 여자가 윤활제를 대용량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급형이라고 써진 제품들이 여러 개 주문되어 있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았죠. 우리 집 돈으로 다른 남자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활력제, 윤활제, 영양제. 이 모든 게 다른 남자를 위해서였다니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에요. 순자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구매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이런 것들을 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돈을 쓰고 있었다니요. 순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나온 순자를 보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군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낯선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여자의 연기력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순자가 그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죠. 옆에서 자고 있는 순자의 숨소리가 평온해 보였는데 그게 더욱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그 구매 내역이 떠올랐어요. 활력제 3박스, 윤활제 대용량, 영양제.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죠. 이런 충격을 받은 후에 정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순자는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도 우리 집 돈으로 그 남자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확신 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8시가 되자 순자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집을 나선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수치심보다 컸죠. 순자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경비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순자가 특정한 벤치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86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순자가 그 노인 옆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니요. 그것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와 말이에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발견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거리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볼 수 있었죠. 순자가 그 할아버지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때때로 그의 팔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배신감을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문제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딘지 익숙한 것 같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보지 않은 탓에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순자가 저 모르는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했죠. 30분 정도 지켜보는 동안 순자는 계속 그 할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기도 했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순자에 대한 믿음,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추억,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소주를 꺼내 마셨어요. 평생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죠. 이런 충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1시가 되어 돌아온 순자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하는 모습이 더욱 기가 막혔어요.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던 모습, 다정하게 차를 따라주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순자는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남자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체 왜일까요? 무엇이 순자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정확히 8시에 나가서 같은 벤치에서 같은 할아버지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순자가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먹여주고 있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고 물까지 마시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해주지 않던 일을 다른 남자에게는 하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걷는 걸 힘들어하자 순자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아주더라고요. 부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것도 자꾸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뺨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져 보였죠. 이런 충격이 몸에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자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걸 즐겼는데 요즘은 사람들을 만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제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챌까봐 두려웠어요. 가장 힘든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돌아와서 평온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다니요. 어떤 날에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를 흔들어 깨워서 모든 걸 추궁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죠. 진실을 듣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인터넷으로 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하면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의사가 뭐라고 할지 뻔했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할 게 뻔했어요. 어떤 날 밤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순자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낮에는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저녁에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고통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어김없이 8시에 나갔고 저는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서서 공원에서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죠. 순자가 도착하자 그 할아버지가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웃으면서 다가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뭔가 어색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그 노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팔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일어서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이번에는 정말 가까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키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그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였어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저를 구타하던 아버지의 모습,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던 그날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서도 학교에 나가야 했던 치욕스러운 날들이 떠올랐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고함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중학교 때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난폭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기억.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리를 쳤고 결국 그 인연도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 마음에 피눈물이 맺혔었죠. 교장이 되어서도 아버지는 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교장이냐며 모독했고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로 살 수 없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치매에 걸려 이렇게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이에
이런 상태가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요양원 간병사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순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간병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시냐고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아버님이 아들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순자가 매일 밤 나간 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제 아버지를 돌보러 간 거였어요. 그것도 저 몰래, 혼자서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제 인생을 망쳤던 그 사람을 순자가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순자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활력제, 윤활제, 영양제. 이 모든 게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치매 환자의 기력을 보충하고 관절염을 완화시키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 위한 것들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나무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순자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간병사와 순자의 대화가 계속 들렸어요. 며느님이 매일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런 효부를 본 적이 없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서야 순자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남편인 저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다가갔을 때 피했던 것도, 잠자리를 거부했던 것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더 자세히 봤는데 정말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무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치매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순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뭔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철수가 곧 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자는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며칠 동안의 오해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11시가 조금 넘어서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조차 이제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밤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싶었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순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것도 한계였어요. 순자에게 지난 며칠 동안 뒤따라다녔다는 것, 아버지와 만나는 모습을 봤다는 것, 그리고 모든 오해를 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도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3개월 전에 들었다고, 요양원에 혼자 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어도 당신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철수는 언제 오느냐고, 우리 아들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신다면서요. 그런데 순자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아버님이 치매 때문에 순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 여자 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셨던 여자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부르시면서 철수는 왜 안 오느냐고, 영희야, 우리 아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순자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냥 네, 아버님 하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아버님이 자꾸 영희야, 영희야 하고 부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매일 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견뎠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저는 순자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져 계셨다니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밥은 잘 먹고 다니지? 63세가 된 저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과했어요. 15년 동안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사과를 하고 나서야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순자와 손을 잡고 서 있는데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런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버린 아버지를 혼자서 돌봐준 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무려 5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부동산만 해도 서울 강남에 빌딩 2채, 아파트 여러 채가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3개월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평생 너를 괴롭혔구나. 미안하다. 이 모든 재산은 너와 순자에게 물려준다. 특히 순자에게. 고마웠다. 아빠를 아들처럼 돌봐줘서. 순자가 3개월 동안 아버지를 돌본 이유 중 하나가 이 유산 정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순자에게만 모든 걸 부탁하셨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했느냐고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버님과 화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보다도 진정한 화해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저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순자와 함께 겪은 이 모든 과정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서로 공유해 주세요.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